굳이 페이지를 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다시 11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력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 에너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뭐라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맞지? 아 이거 미안. 요 정도에 놔뒀던 것 같아. 오케이. 자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게 되는데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힘 곱하기 이동거리였었죠.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거고 고등학교 때로 가면은 힘 곱하기 변이였었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은 벡터고요. 변이도 벡터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수학적으로 수식적으로 그 양을 정량화할 수 있는, 맞죠? 우리 그 막연하게 에너지가 넘쳐서 이런 거 안 되고 정확하게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에너지 이 개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열이었습니다. 열은 에너지의 일종이다 라고 배웠지요. 그래서 열에 의해서 역학, 우리가 알고 있는 힘이 움직이는 힘에 의한 학문이 되는 거겠지. 힘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열입니다. 인간이 열을 감각적으로 인지하기 위해서는 뭘? 온도라는 개념이 도입됐을 거야.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온도라는 개념을 피렌하이트 아저씨가 찾아냈다란 말이지. 그래서 처음 썼던 건 뭐니? 화씨입니다. 그런데 얘가 실험을 하기에는 편한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조금 귀찮아. 그래서 셀시우스라는 아저씨가 뭘 찾아낸 거야? 섭씨. 그래서 얘는 누가 기준이니? 물이 기준입니다. 물이 가장 차가운 순간을 0도라고 얘기하고 물이 가장 뜨거운 상태를 100도라고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한 거지. 만약 물이 끓는 점을 1000도로 만들었다면 물이 끓는 점을 2000도로 만들었다면 그 사이의 등급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본고사나 고등학교 입시 문제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긴 합니다. 그치? 숫자를 암기하면 안 되고 얘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생각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뭐가 있더라? 절대온도 켈빈이 있었죠. 절대온도 켈빈은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샤를의 법칙이 어떤 거였었냐면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했었고요. 내가 얘를 수학이란 언어로 써주면은 온도분에 부피를 하면은 일정한 일정한 상수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였었지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실험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압력이 일정하니까 1기압 상황에서 0도씨 1기압이야. 자, 이 풍선이 지금 0도씨인 상황에서 273ml란 말이지. 근데 내가 이 아이를 가열한 거야. 이 아이를 가열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1도씨, 2도씨 쭉쭉쭉쭉쭉 올라가. 그랬더니 부피가 274ml, 275ml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이번엔 내가 얘를 갖다가 냉각을 시켜줬단 말이지. 냉각을 시켰더니 마이너스 1도씨, 마이너스 2도씨 쭉쭉쭉쭉 내려가. 그랬더니 부피도 272ml, 271ml 일정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줘. 그래프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겠지. 그럼 여기가 부피일 거고요. 이쪽이 온도입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가게 될 거란 말이지. 여기가 처음 부피 V0인데 여기서는 얼마야? 273ml를 준 것뿐이야. 얘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00도씨가 되기 전에 액체로 바뀌어버립니다. 1기압인 상황에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못 내려가. 마이너스 한 197도? 뭐 그러면은 액체 산소, 액체 질소 이런 식으로 기체 분자들의 액체로 바뀌게 되니까 실험은 여기서 끝나. 근데 이게 너무나도 완벽하다란 말이지. 이게 너무나도 완벽하면은 일단 내가 이 아이를 수학이란 언어로 쓰면은 최종 부피는 처음 부피 더하기 처음 부피의 273분의 변환 온도였었고요. 맞니?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쭉 내려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273.15도씨입니다. 근데 273도씨 대충 이 정도로 얘기해서 이론상 얼마가 되는 거야? 부피가 0이 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마이너스 273.15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온도를 갖다가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순간 0켈빈으로 잡자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값이 제로가 아니라 부피가 제로가 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얘를 절대 온도 기준점으로 닫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섭씨 온도랑 똑같이 잡아. 얘가 1도 올라가면은 섭씨 온도도 1도 올라가죠. 얼마가 돼? 마이너스 272도씨.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그럼 0도씨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273켈빈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맞지? 자, 그래서 온도는 이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열역학 법칙에 대해서 본다라 한다면은 첫 번째 열역학 제0법칙입니다. 열 평형 현상이죠. 얘는 열역학체의 0법칙의 정의는 이렇게 돼. A와 B가 온도가 같고 B와 C의 온도가 같으면 A와 C는 온도가 같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묻고 싶죠? A와 B가 붙어 있어. 얘가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상태 다 상관이 없습니다. 맞붙어 있는 애들끼리는 무조건 온도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쇠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도 볼게. 똑같은 쇠가 있는데 쇠로 된 상자가 있어. 똑같은 이 상자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부피가 다르죠. 얘는 A고요. 얘는 B입니다. 예를 들어 A의 온도가 24도씨야. B의 온도가 23도씨야. 자, 그럼 얘들아, 온도는 지금 누가 더 높니? A. 그렇지, A가 더 높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는 직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더 높을까? B가 그치, B가 더 많을 것 같아. 부피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해갔지? 그러면은 이 열 평형 현상은 뭘 얘기하냐면은 A와 B가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야. 즉, 열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어떻게 된다?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입니다. 이때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상태 상관없죠.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것도 상관이 없고요. 무조건 열 평형이 이루어질 때까지라는 얘기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변동성만 없으면은 언젠가는 모두의 온도가 똑같아져야 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한 2.4 켈빈 정도 되니까 우주의 온도는 마이너스 270도씨 정도에 달합니다. 엄청나지? 자, 이게 열역학 제0법칙이었었어. 내가 만일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있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맞붙였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쪽은 시간이야. 이쪽은 온도야.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반대로 Y축과 X축에 뭐가 들어있는지 추측이 가능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때 뭐가 일어난 거야? 열 평형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도 알 수 있고요. A쪽이 온도가 높고 B쪽이 온도가 낮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그럼 만약 A랑 B가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B가 질량이 더 많을 거야. 그러니까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지. 질량이 더 많으니까. 만약에 A랑 B가 질량이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B가 비열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A와 B가 처음에 온도차가 많았을 때는 빠르게 열이 이동하기 시작을 하다가 온도차가 줄어드니까 열의 이동 속도가 줄어듭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지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연력학 제0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제1법칙. 중학교 때 다 배웠어.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입니다.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열의 양, 열 에너지의 양, 열량 보존의 법칙이죠. 열량 보존의 법칙이고요. 공식은 G맨2였어. 기억나시죠? 저 델타 T 제발 타임 쓰지 말고요. 템퍼레처의 약자입니다.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이게 뭐예요? 공식. 자, Q는 누구야? 열량. C는 누구야? 비열. 그 다음에 매스, 질량. 그 다음에 델타, 간격이야. 변했다라는 뜻이야. T니까 뭐가 되는 거야? 변한 온도지요.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다 보도록 합니다. 저 열량이에요. 열량. 중학교 때 나와. 여러분들 뭐로 나오냐면은 1칼로리는 비열은 얼마냐면 1칼로리 per 그램 도씨 곱하기 1g 곱하기 1도 C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나오는데 화학 시간이어서 그런 거고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되면 SI 단위가 1kcal는 1kcal per kg 켈빈 도씨도 상관이 없습니다. 곱하기 1kg 곱하기 1도 C입니다. 근데 이 켈빈은 보통 우리가 기체 같은 거 계산할 때 쓰기 때문에 역시 섭씨로 교과서에 나오게 되죠. 숫자가 안 바뀌어. 그치? 그리고 비열이 1칼로리 per 그램 도씨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은 안 주어져 문제에서.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면접 보면은 이런 거 질문 잘 나왔는데 비열의 단위가 뭐지요? 이런 거 잘 나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비열의 단위가 킬로칼로리.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켈빈,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씨 또는 칼로리 per 그램 도씨 대답하면 됩니다. 켈빈은 중학교 때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 그냥 도씨로 얘기해도 상관없고요. 실제로 실험에서도 우리 섭씨를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열량 보존의 법칙 Q는 시멘트 배웠다. 계산하셔도 나왔을걸? 이 표정들을 봐라. 표정들이 지금 내 규민아 왜 책을 안 피는 것이니 너는? 아 이거 책 피면은 계속 책 보게 돼가지고 아, 오케이. 이게 눈이 칠판으로 안 가요. 아, 훌륭한 선택이야. 그런 의미라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연력학 제2법칙은 비가역 현상입니다. 그래서 되겠다. 1법칙은 어디 갔어요? 아 0법칙, 1법칙, 2법칙이야. 비가역 현상. 가역에서 비가역으로 이동한다라는 얘기면서 얘는 에너지 이동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니까 에너지 이동 방향의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방향성? 에너지 이동의 방향성입니다. 중학교 때는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우리가 알고는 열 에너지는 뜨거운 곳에서 더
덜 뜨거운 것으로 이동을 합니다. 뜨거운 곳에서 차갑다라는 개념 없고요. 차가운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개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얼음을 손으로 잡았더니 차가운 기운이 내 손 안으로 스며들어왔다. 오답입니다. 그치? 내가 얼음을 손으로 잡았더니 얼음이 내 손의 체온을 빼앗아갔다야. 무조건 뜨거운 게 덜 뜨거운 대로. 그 다음에 아까 배운 것처럼 여기 0 켈빈이 마지막인 거잖아. 켈빈의 개념으로 얘기해줘야 돼. 에너지야. 온도는 에너지, 열 에너지를 환산한 단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더 뜨거운 데서 덜 뜨거운 데야. 마이너스 10도가 있고 마이너스 100도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10도가 더 뜨거운 거고 마이너스 100도는 덜 뜨거운 겁니다. 요 개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동의 방향성이야. 뭐 배웠냐면은 확산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증발을 배웠고요. 브라운 운동을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나오지. 마지막에 브라운 운동. 그 뭐예요? 오케이. 순서대로 보자. 첫 번째는 확산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방귀를 뿡 하고 끼웠단 말이지. 그러면은 5분 후에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기절할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방귀 기체를 다시 모아서 원장실에 투척했어. 가능해? 아니지요. 자, 내가 방귀를 뿡 하고 끼웠는데 있잖아. 우리 서울을 독살하기 위해서 방수를 뿡 낀 다음에 근데 우리 방귀가 서울을 싫어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규민이한테 갔다? 가능은 합니다. 규민이한테 먼저 갈 수 있어. 왜? 퍼져나가는 과정은 되게 불규칙해. 그래서 서울을 무시하고 방귀가 규민이한테 갈 수는 있는데 방귀가 규민이한테 딱 갔다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서우한테 갔어. 돌아오는 일이 없지요. 퍼져나가는 방귀는 결국은 퍼져나가지 다시 뭉치는 일은 없어. 자연 형태에서. 이때 내가 부채질을 해서 서우한테 방귀를 보내버렸다? 이거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확산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어. 자연 상태에서 모든 분자들은 알아서 퍼져나가게 되어 있지요. 그게 불규칙적일 망정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증발 역시 확산의 일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렵지 않지? 중학교 때는 증발하고 끓음을 구분하세요가 나오게 됩니다. 물을 끓여서 날아가는 현상은 아니잖아.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은 뭐냐면은 브라운 아저씨가 실험으로 증명한 거야. 어떤 거냐면은 여기 물컵이 있단 말이지. 여기 이렇게 잔잔한 물컵이 있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겠니? 잔잔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 물이 있잖아. 안 움직여. 고요해. 가만히 있는 것 같아. 그치? 물 가만히 있는데 브라운 아저씨가 여기에다가 꽃가루를 뿌려본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던 이 꽃가루들이 불규칙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뭔가 박치기를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갔다가 되돌았다가 갔다가 되돌았다가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더란 얘기지. 뭐 때문이야? 요 밑에 있는 물 분자들이 지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물 분자들끼리 박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갔다가 지갈아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도 있겠죠. 어쨌든간 물 분자들이 밑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인간의 눈에 물 분자가 움직이는 거 안 보이잖아. 물컵에 물이 잔잔하게 있는지 알았더니 꽃가루 뿌려봤더니 밑에 있는 물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꽃가루가 움직이는 게 내 눈에 보여. 그래서 모든 분자 입자들은 우리 가만히 있다고 자꾸 착각하는데 아니야, 끊임없이 움직여라는 걸 증명한 브라운 운동입니다. 꽃가루 실험이지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 3개가 나왔을 거야. 그리고 연력학 제 3법칙입니다. 뭘 얘기했냐면은 그 어떠한 것도 사실은 고체, 액체, 기체, 진공 상태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죠. 그 어떠한 것도 0 켈빈에는 도달할 수 없답니다. 우리는 기체를 가지고 얘기했지만 샤를의 법칙에서 마이너스 200도씨까지 가고 나면 더 이상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액체로 변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실험을 더 진행하지는 못했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물체가 냉각이 되었다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방법은 딱 하나야. 열을 빼앗긴 거야. 그치? 그러면은 열을 빼앗길 뭔가가 있으니까 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단 말이지. 만약 에너지의 총량이 같다 그러면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니까 점점 온도가 내려가. 그렇다해서 언젠가 0 켈빈이 될까? 아니지. 어쨌든 열 에너지가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아무리 팽창한들 온도가 0에 수렴하게 되는 거지. 어쨌든 열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제로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이거 이해가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한 2.3 켈빈, 2.4 켈빈 데이터는 매년 조금씩 바뀝니다. 마이너스 270도씨야.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진 않아. 에너지가 제로가 되진 않아. 요 안에 어쨌든 열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해갔니? 그래서 그 어떠한 것도 0 켈빈에는 도달할 수 없다. 연력학 제3법칙입니다. 뭐 4법칙, 5법칙 쭉쭉쭉쭉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데는 여기까지가 될 거고요. 원래 연력학이 제1법칙이 발표되고 제2법칙이 발표가 되고 제3법칙이 발표가 딱 되고 나니까 과학자들이 불싸한 거야. 1법칙, 2법칙, 3법칙이 선행되기 위한 조건은 열평형인데 이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너무 당연해. 그치? 뜨거운 애랑 차가운 애랑 붙어있으면 무조건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법칙이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던 거야. 3법칙까지 발표하고 나니까 불싸. 근데 원래 우리가 법칙이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으면 얘도 순위가 있는 거거든. 이전의 순위에서 얘가 0법칙으로 올라간 겁니다. 이해갔니? 네, 그럼 한 만 년 전에는 우주 평균 온도가 4켈빈 정도 됐어요. 4켈빈? 그건 나도 모르겠다. 그거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쌤, 응? 그 두 번째 저기 있는 그래프가 잘 이해가지래요. 이거 샤를의 법칙? 그 옆뒤 이거 이해 안 간다고? 네. 여기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얘들아. 필기할 거 있을까? 표근을 지우시는 거. 아니 요것만 딱 지울게.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응? 우주 온도가 같아지면은 응?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높아져야 낮아져요. 잠깐만. 우주 온도가 같아지면은 지금보다 낮아지겠지. 그냥 우주 온도랑 똑같아지겠지. 지구의 질량은 우주 전체에선 티끌 한 개만큼도 의미가 없어. 우주 전체가 아예 다 같아지면 다 같아지면 지금이 2.4 켈빈 정도 됐다 그랬잖아. 우주 전체가 다 같아지더라도 2.4 켈빈인 겁니다. 전체 규모로 따지면은 이 칠판 전체가 우주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태양, 은하 이런 것들 있잖아. 다 합쳐도 요거 하나 나올 거야. 나머지는 다 진공입니다. 이거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자, 지구 반지름 얼마니? 6,400km입니다. 저 칠판을 우주라고 하면은 지구 분필 분자 1개 정도는 되지 않아요? 지구? 아니야, 지구는 안 그려져. 자, 다시 지구 반지름 6,400km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학교 내용을 수치로 보여줄게. 목성 반지름이 얼마야? 7만 km야. 와. 몇 배야? 11배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태양의 반지름이 70만 km입니다.
몇 배니? 10배. 요게 딱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내용으로 나오거든. 그 다음에 띠링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은 태양의 지름이 150만 킬로미터로 나와. 그럼 꼭 누군가가 나한테 태클 간다고. 맞나? 잠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치? 태클 간다고. 선생님 왜 2배가 아니에요? 왜 2배가 아니야 얘들아? 태양이 부가 아니라서. 타원이 여기 뒤에 있는 숫자들 반올림하고 반내림해서 대충 때려 넣은 거잖아. 외우기 편하게. 이해되니? 그래서 대충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야. 엄청나겠지. 킬로미터로 따지면 안 되겠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문학적인 단위, 1A요. 그치, 1AU, Astronomical Unit이라는 단위가 탄생합니다. 얘가 얼마냐면은 1억 5천 킬로미터야. 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면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 일단 지구 반지름이 6,400킬로미터야. 여기다 넣자. 하나, 둘, 너무 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여기 11개가 있어. 목성이 요만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치? 그러면은 태양이 이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이 이만할 때 지구 요만해.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러면 봐봐. 참고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전체에서 질량비를 따져주면은 태양이 99.8%를 차지하고 있고요. 맞나? 나머지가 0.2%를 차지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목성이 대다수란 얘기야. 학생들이 꼭 선생님 근데 지구는 암석인데요. 얘는 기체잖아요. 압축 기체들이잖아. 라는 얘기죠. 맞나? 맞을 거야. 숫자 대충 이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의 지름이 150만 킬로미터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 100배인 거 보이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충 5개로 잡았을 때 지금 여기 태양이 있잖아. 이 칠판이 20개가 있는 저 거리에 있는 게 요만한 애 하나가 지구입니다. 그 사이는 뭐 금성하고 수성이 있긴 하겠다. 나머지는 다 진공인 거야. 이게 1AU야. 그치? 그리고 나서 목토 천해 왕성까지 여러분들 30AU 배웠고요. 명왕성 40AU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를 그냥 태양계의 크기라고 배우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태양계의 중력장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천문학적으로 100AU고요. 100AU를 넘어가야 태양계 밖이 되는 거야.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저 칠판에 20개가 있는 거리에 파란색 점 하나가 지구야. 그렇겠지? 그리고 그거의 100배 되는 거리까지 우리 뭐 있어? 수금, 지하, 목토, 천해. 이게 다야. 나머지 다 진공이야. 이해가니? 그리고 이거 이제 태양계잖아. 태양계와 태양계 사이의 거리. 상상도 못할 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에는 3천억 개의 태양이 있어. 그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은하군 있고 은하단 있고 점점 스케일이 커지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주의 크기는 자 빛의 속도로 126억 년 정도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건 단순 계산이야. 정확한 건 아니고. 그러면은 약간 3.0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를 갖다가 이거 초단위잖아. 초지.
1년에 몇 초 나오는지 계산하시고요. 이거 억 단위로 바꾸면 됩니다. 그치? 다 진공이야. 이 전체가 우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모든 태양 이런 거 다 합치면은 요거 요점 하나 나와요. 나머지 다 진공 우주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주는 진공이 아니라는데요. 우주 중력장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바위가 아니야. 중력장이 작용하는 것까지만 확인을 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우주가 진공이 아니래요. 여러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진공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 꼭 이런 거거든. 금성이 태양 뒤로 갔는데 왜 보여요? 이런 거 많이 질문하거든. 이게 태양이고 저 칠판에 20개의 거리가 있는데 요 파란 거 하나가 지구다. 이거 하나만 인지하시면 됩니다. 해양성까지 30AU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나머지들은 쉽게 이건 근데 솔직히 칠판 20개의 거리다 했을 때 학생들이 하고 놀라는 거 있잖아. 중학교까지야. 내가 대학교에서 3년 가르쳤다 그랬잖아. 대학생들이 얘기 듣는 순간에 쓴다. 칠판 20개의 거리. 머릿속에서 이게 안 돼. 거리가 맞게. 아 그래 왜요? 왜냐면은 우리가 알는 이 공간 능력들은 보통 중학교 2학년 전후로 뇌세포가 형성되기 시작해. 그때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막 상상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은 안 됩니다. 뭐 나중에 가면 될 수도 있는데 나는 아직도 열심히 우유 먹고 있거든. 키 크려고. 응. 내가 발레를 한 2년 배우고 키가 진짜 한 2cm가 큰 거야. 오. 완전 이게 뭐냐면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가잖아. 같은 병원에 가서 같은 기계로 측정하잖아. 병원 건강검진의 결과였단 말이지. 와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되게 열심히 자랑했거든. 니네도 발레 배우고 나처럼 날마다 우유 마셔야 돼. 막 그렇게 막 나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얘들아 믿어 막 이랬거든. 그리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1년 동안 운동도 안 하고 발레도 안 하고 막 이랬더니 키가 2cm가 늘었는데 3cm가 줄더라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이런 것들 상상하려고 노력하시면 좋습니다. 지우고 우리 중학교 때 샤를 법칙이 나왔어. 중학교 1학년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풍선 안에 누가 있을까? 공기요. 그렇지 공기가 있겠지. 얘를 뭐라 그래? 기체라고 얘기해. 그러면은 첫 번째 이 기체 분자의 개수 어떨까? 이 시험 내내 일정하겠죠. 그치 안 변해. 요거 안 변한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봤었을 때 이 풍선의 부피를 결정하는 요소는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는 온도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르는 힘, 압력일 거고 세 번째는 그렇지 그것에 의해서 부피가 결정된다. 오늘 진짜 압력이라는 게 풍선 내부 공기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았을 때 부피가 결정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일단 외부 압력은 얼마게? 그렇지 1기압이야. 특별한 일 없으면 얘는 대기압이잖아. 그러니까 1기압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내부 압력도 얼마여야 돼? 그렇지 1기압이어야 돼. 그래야 풍선의 부피가 결정이 돼. 만약 내부 압력이 더 크면은 풍선은 팽창하는 거야. 언제까지? 1기압 될 때까지. 만약 내부 압력이 0.5기압밖에 안 돼? 그럼 얘는 풍선이 축소합니다. 언제까지? 축소해서 내부 압력이 1기압 될 때까지. 그래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아지는 순간 정확하게 해서 그치 그냥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똑같아지는 순간에 부피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첫 번째 뭐냐면 보일의 법칙이었었어.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할 때입니다. 그러면은 온도가 일정할 때 얘를 압력을 가해줘. 그럼 어떻게 될까? 풍선이 쭈그러들겠지. 내가 1기압을 가해서 2기압으로 막 해준다. 그러면은 공간이 좁아져?
옆에 있는 기체 분자들의 박치기 횟수가 증가하겠죠. 아니? 자, 그래서 온도가 일정할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보일러 법칙이지. 압력과 부피는 반비례한다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샤를의 법칙이죠. 이 샤를의 법칙은 이번에는 압력이 일정할 때야. 내가 실험하는 여기가 1기압일 거잖아. 맞지? 그럼 이 풍선은 무조건 내부 압력을 1기압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 특별한 일 없으면은 외부 압력이 1기압이잖아. 그럼 내가 무슨 실험을 하든지 간에 내부 압력이 1기압이 되도록 만들어줄 거니까 내가 얘를 가열해. 그럼 어떻게 될까? 뜨거워지면은 팽창하겠지. 왜냐면 뜨거워지면은 공기 분자들의 속도가 빨라져 풍선을 때리는 힘이 세질 거잖아. 압력이 세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팽창해서 압력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샤를 법칙은 온도와 부피는 비례한다. 근데 얘가 중학교 때 실험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0도씨 1기압이야 기준은. 그래서 0도씨의 풍선이 있는데 이 안에다가 273ml의 공기 이거 부피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해가지? 얘는 기본으로 얼마야? 1기압입니다. 0도씨 1기압에 전체 부피가 273ml의 풍선이 있었는데 우리 샤를 아저씨가 얘를 가열합니다. 그럼 풍선이 뜨거워지니까 1도씨가 되고 2도씨가 되고 3도씨가 되고 온도가 점점 올라간단 말이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 근데 이게 팽창한 부피가 274ml가 되고 275ml가 되고 276ml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야. 1도 올라갈 때마다 1ml씩 증가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는 바꿔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샤를 아저씨가 이 부피가 2배야. 만일 546ml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 1도씨가 되면 얼마가 돼? 548ml가 될 거고 2도씨가 되면 550ml가 될 거고 이해가니? 273ml당 1m씩 증가한다는 걸 확인한 거지. 냉각을 해도 마찬가지더라 라는 얘기인 거야. 마이너스 1도씨, 마이너스 2도씨 쭉쭉쭉쭉. 근데 아무리 기술력이 발달하더라도 어느 순간 얘네들 액체로 변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러면은 이 실험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릴 거야. 이 실험을 갖다가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쪽이 온도고요. 이쪽이 부피야. 처음에 273ml에서 실험을 시작한 거잖아. 이렇게 되면서 이 처음 부피가 얼마였냐면은 보통 V0로 표시하는데 내가 예시로 든 거는 273ml일 뿐이고요. 273ml당 1m씩 증가하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273분의 1일 겁니다. 이해가죠? 여기까지는? 근데 아무리 뭘 하더라도 일정 온도가 되면은 이 시대에는 마이너스 200도씩 택도 없습니다. 그치? 자, 일정 온도가 되면은 액체로 변해버려. 그래서 실험이 지속되는 게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만약 얘를 기체 상태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이라는 얘기야. 액체랑 고체도 차가우면 축소되긴 하는데 기체처럼 확 줄어들진 않거든. 그치? 그래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만일 온도가 273도씨가 됐어. 그럼 얼마가 돼야 돼? 처음에 2배의 부피가 나오겠죠. 왜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273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273도씨가 되면은 부피가 273만큼 늘어나니까 2배가 되겠네. 이해가? 네. 그래서 연장을 해보면
내가 얘를 연장하면은 여기가 얼마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273.15도씨 정도 나옵니다. 하나만 더. 그러면은 이론상 이게 말이 맞나요? 생각해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을 쪼개고 쪼갰을 때 체형이 나는 게 입자냐 성질이냐. 입자면 원자야. 성질이면은 물질파입니다. 고유의 진동이야. 진동이 멈췄어. 그럼 부피 0 되는 거 맞잖아. 그치? 파동으로 해석하면은. 파동으로 해석하면 이론상은 맞는데 열역학에 의해서 273도씨로 우리는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이해갔니? 왜냐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된다는 거는 누구한테 열을 빼앗겨야만 되는 상황인 건데 내가 열을 빼앗기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차가워야 돼. 그렇겠지? 내가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273도씨보다 더 차가운 애랑 맞붙어 있어야 열을 빼앗기게 될 건데 이게 0켈빈이니까 마이너스 273도씨보다 더 차가운 애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여기까지 머릿속에서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의 진도, 열기관과 열효율입니다. 페이지는 130페이지고요. 자연현상의 비과역성이라고 아까 얘기한 지금 얘는 뭘 얘기하냐면은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얘를 비과역 현상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자연계에서는 내가 인위적으로 뭘 하면 안 돼. 막 바람이 분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향수병의 뚜껑을 딱 열었더니 선풍기 같은 거 하나도 없는 이 방 안에서 그렇겠지. 이 고요한 방 안에서 향수 냄새가 알아서 퍼져나가는 현상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과역 현상, 자연계에서 아무런 외부적인 요소가 없었을 때 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 이동의 방향성이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얘를 가역에서 비가역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역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만일 가역을 질서라고 해석을 하면 비가역은 뭐가 되냐면 무질서가 되지요. 만일 가역을 쓸 수 있는 에너지야.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은 석탄이 있어. 내가 석탄을 태웠더니 얘가 어떻게 돼? 열과 빛으로 퍼져 나가 버립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니? 쓸 수 없게 되죠. 쓸 수 없는 에너지니까 얘는 석탄이라는 저장된 화학 에너지인 거고 우리가 화학 에너지의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냐면 당연히 석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그치. 그 다음에 건전지. 전기 에너지는 실시간으로 쓰여야 돼. 근데 건전지에 저장이 됐잖아. 건전지는 화학 에너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게 되는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구더라?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쓸 수 없는 에너지의 이름을 엔트로피라고 표현을 한 거야.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비과역 현상입니다. 선생님 엔트로피가 응? 질서 있는 정도예요? 아니면 무질서한 정도예요? 무질서한 정도야. 높을수록 무질서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예전에 일산에서 가르칠 때 거기가 이제 경기 북가고 학생들의 전문 학원이었거든. 근데 거기 원장님이 화학 선생님인데 학원 이름이 엔트로피인 거야. 학원 이름이 엔트로피 학원이었어. 와 이름 멋있잖아. 화학적으로 따졌을 때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야 뭐 이렇게 철학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엔트로피라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아 우리 학생들 물리학 원까지밖에 안 배웠으면 학원 이름이 무질서인 거잖아. 이거 좀 곤란한데 라는 생각을 했으나 원장님이 그 엔트로피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학원 이름을 엔트로피라고 짓고 그치 자연계에서 우주는 자연계의 질서에 따라 뭐 이런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화학 선생님들 이상한 철학에 꽂혀가지고 아무튼 그 학원 이름이 엔트로피였습니다. 학생들은 그래도 질서 있었던 것 같아.
평촌에 있는 학원은 옆에 있는 학원 이름이 헤일로거든. 헤일로요? 헤일로 학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 역시 배우지만 우리가 되고는 그 우리 우주가 우리 그 뭐지? 그 우리 은하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는 여기에 태양들이 몰려 있어. 약 3천억 개의 태양의 가운데 몰려 있고 여기가 우리 은하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는 이쯤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다 뭐야? 진공 상태거든. 근데 이 부분을 헤일로라고 얘기해. 아무것도 없는. 내 학원 이름이 헤일로야. 아무것도 없어. 약간 원장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는 있는데 이름 멋지면 짓는 거죠. 그치. 근데 중학교의 교과과정을 과학 교과과정을 알면은 헤일로라고 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아무튼 많이 같은데. 몇 년 전에는 저쪽에 있는 학원이 이제 법인 분리가 되면서 공모전이 열린 거야. 학원 이름 짓기 공모전. 그러면서 뭐래더라? 그 문화상품권을 주신다고 채택되면은. 근데 강사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보여.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도 그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니까 원장 선생님이 의무적으로 3개씩 써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아는 학원 이름이 엔트로피 가르치고 물리학 원까지 배운 학생들은 무질서라고 착각할 수 있음. 헤일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진공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뜻함. 이런 식으로 3개를 딱 지어서 보냈더니 원장님께서 그 밑에다 카톡에다 이렇게 올렸거든. 의무적으로 3개씩 올렸다. 점점점 하면서 나한테 죄송합니다라고 보내시더라고. 근데 이름은 멋있는 것 같아. 엔트로피 헤일로. 아무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최초의 얘를 왜 엔트로피라고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얘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자연 상태에서야 전부 다 이 자연 상태에서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가역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한다면은 낮은 확률에서 높은 확률로 이동한다라는 얘기야.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이런 상자가 있어. 이런 상자가 있고 얘는 이 안에 칸막이가 이렇게 쳐 있어. 이렇게 쳐 있는 이 상자인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상자 안에 기체 분자가 몇 개 볼까? 1000개가 있는 거야. 1000개만 있겠어? 막 수천억 개가 있겠지. 그치? 근데 1000개. 자, 1000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1000개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진공이야. 요 상황에서 내가 이 안에다가 요만한 구멍을 뚫어버린 거야. 요만한 구멍을 뚫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충분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얘는 있잖아.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확률에서는 양 옆에 500개씩 있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해갔니? 그치? 정확하게 해서 얘는 499개가 있고 얘는 501개가 있을 수도 있어. 맞니? 얘는 490개만 있고 얘는 510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다 있는데 가장 높은 확률은 뭐가 되냐면은 양 옆에 500개씩 있습니다. 다시 내가 주사위가 있는데 주사위를 6번을 굴렸다. 그럼 1, 2, 3, 4, 5, 6이 각각 한 번씩 나올 확률은 희박합니다. 완전 희박해 이 경우에는. 그치? 그런데 내가 주사위를 600억 번을 던졌어. 그러면은 1, 2, 3, 4, 5, 6은 전부 다 100억 번씩에 수렴하게 되죠. 큰 수의 법칙.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연력학체 이 법칙 비가역 현상을 수학이란 언어로 증명하는 것도 3가지 이상의 공식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이거지.
이 기체 분자들한테 이걸 1번 기체 분자, 2번 기체 분자, 3번 분자. 그럼 내가 얘를 갖다가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1번 기체 분자가 왼쪽 상자에 있을 확률이야. 얼마니? 2분의 1입니다. 2번 기체 분자가 왼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이지요. 3번 기체 분자가 왼쪽에 있을 확률 2분의 1입니다. 그러면은 왼쪽에 있을 확률 얼마를 곱해줘야 돼? 2분의 1에 1000을 곱해주면은, 그러니까 1000배를 해주면은, 맞나? 1000배가 아니지. 1000승을 해주면은, 그치? 싹 다 왼쪽에 있을 확률이 나오게 됩니다. 주사위랑 비교하면은 저 분자 한 개가 왼쪽이냐 오른쪽에 있냐가 주사위 한 번 굴리는 거예요. 주사위 한 번 굴리면은 이런 거지. 내가 주사위를 600억 번을 굴렸다? 근데 600억 번이 싹 다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에 600억 승이 되는 거겠지. 와. 이해가니?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을 거고요. 안 나왔구나. 이렇게는. 자, 그래서 아마 131페이지냐? 어디냐면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은 볼츠만의 엔트로피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한 3개 정도가 큰 틀에서 설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데 얘들아, 이 엔트로피를 S라고 표현한 겁니다. K는 비례 상수고요. 여기 L에는 로그 상수, 로그지요. 맞지? 그 다음에 확률에 비례하는 경우의 수를 W, 워크로 또는 이게 또 뭐의 약자더라? 아무튼 이렇게 확률 W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최대한 풀어서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W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확률에 비례하는 상수라고 나왔잖아. 만약 주사위를 던졌으면은 6분의 1인 거고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겠지. I랑 N이 뭐예요? IN 이거는 로그 함수야. 네? 로그. 이게 1이에요, I예요? I 아니고 알파벳으로 LN. 로그 안 배웠니? 안 배웠을 것 같다. 배우긴 했는데 이게 그 로그가 뭐예요? 그렇지.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잖아. 로그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붙인 거야. 로그 함수. 그치? 로그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로그라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도 너희는 행운이야. 30년 후에 중학생들은 있잖아. 규민이라는 함수를 풀고 있을 거야. 제가 분명히 규민이 제1법칙, 규민이 2법칙, 규민이 제3법칙을 딱 갖다 붙여서 우리 뉴턴 아저씨는 뉴턴의 제1법칙, 뉴턴의 제2법칙, 뉴턴의 제3법칙 우리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이제 로그 계산해줘야 되잖아. 30년 후에는 규민이라는 함수를 계산하게 된 거야 우리는. 자, 그럼 이제 로그라는 건 뭐냐면은 10의 0승이 있고 10의 1승이 있고 10의 2승이 있고 10의 3승이 있잖아. 자, 그러면은 10의 1승은 얼마야? 10이고요. 얘는 100이고요. 얘는 1000이고요. 얘는 얼마니? 1이지요. 맞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거지. AX승은 B다 라고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나는 얘가 몇 승인지가 궁금할 때 쓰는 애야. 그래서 X는 로그 A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자연 로그나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수한 물자로 우리가 바꿔서 쓰게 됩니다. 라는 것 뿐이고, 그러면은 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로그 A가 누구야? 여기 10이 들어가겠지. 그러면은 10의 B가 X다라는 얘기야. B가 2라면은 여기가 2가 나오기엔 X값이 되겠죠. 그럼 완전 물자 맺힌다라는 얘기죠. 여기가 2가 아니라 X가 2인 경우였어. 말을 잘못했네. 얘가 2다 라고 얘기하면 B는 얼마 나와줘야 돼? 100이다. 얘가 3이다. B는 1000이다. 얘를 언제 계산하냐면은 복리이자 계산할 때 씁니다. 복리법 배웠죠? TSD. 왜?
저한테 수할 때 그 원리학계 문제 난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난 대학교 2학년 때는 학원 강사를 하잖아. 그리고 이제 그때는 월급을 딱 받으면은 이제 그 월급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그 일부는 막 1,000원짜리로 바꿔서 그날 용돈을 다 소분해 놓고 현금 들고 다녔던 시절이니까 막 이렇게 썼다는데, 은행을 딱 갔더니 은행에 뒤에 플랜카드로 크게 써 있는 거야.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을 저축하면은 1억이 나온다고. 그래서 몇 년 내에 1억을 준다. 1억이란 돈이 엄청난 돈이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서 잠깐 1억인가? 1억이었던 것 같아. 물론 이제 그게 한 몇십 년 후긴 하는데 복리 이자로 계산을 한다고 뒤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1억이란 돈에 나 저거 낼 거야 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10만 원이란 돈을 내가 과연 20년 동안 낼 수 있을까가 순간적으로 걱정이 된 뭔가 거지. 10년이라면서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씩 10년 동안 내면은 몇십 년 후에 1억으로 준다였어. 몇십 년 후 1억 몇십 년, 뭐 한 3, 40년 후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그게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 건데, 당시에는 그 10만 원이라는 돈도 크니까 내가 이거를 계속 낼 수 있을까라고 대학교 2학년 때 잠시 고민을 한 거지. 잠시 고민을 하다가 물어봤다. 저 이거 한 달에 5만 원씩만 내도 저거 복리 이자로 계산해 주나요? 그랬더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10년 동안 내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니 그거는 가봐야 안 돼. 그래서 이게 복리이자로 이렇게 계산한다.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얼마였더니 계산을 해서 이겁니다 하고 보여줬는데 단위법으로 계산을 해준 거야. 단위법으로. 그 뭐예요? 그러니까 그 계속 일정한 금액씩 더해지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을 1십, 100, 1000만, 10만 원을 저축을 했어. 그런데 만약 이자가 10%야. 그치? 그러면은 그치? 10%야. 그럼 이자 얼마부터? 11만 원이 붙겠지.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법은 매달 10,000원씩 이자가 붙는 거야. 매달. 그리고 복리는 11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으니까 얼마가 되냐? 1210000 이런 식으로 10%씩 이렇게 붙는 게 복리야. 그러니까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면은 시간이 길면은 무섭게 이자가 불어버리는 거지. 단위는 퍼센테이지가 높아도 그 한순간 받을 게 아니면은 그렇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지. 복리라는 말에 물어봤더니 처음에 딱 계산해줬는데 단위법으로 계산을 해준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는 단위고 복리로 해주셔야죠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네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근데 이거는 계산하기가 어렵다고. 근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은행창구 직원들은 앞에 그 컴퓨터가 있잖아. 그래서 아니 컴퓨터로 계산해 주시면 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이게 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로그 계산하면 바로 나오잖아. 나는 그냥 로그표가 없으니까 복리이자를 계산하지 못한 것 뿐이었는데, 그때는 은행은 기나소나 다 했어요. 당시에는 은행원들은, 나도 그때는 몰랐거든. 상고를 졸업하면은 취직해서 데스크, 그러면 아마 상고에서는 로그를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로그를 배웠거든. 그래서 처음에 단위법으로 딱 계산을 했을 때 내가 근데 이거는 단위고요 하면서 복리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라고 설명을 드렸다. 왜냐면 그분이 순간 착각했는지 알고. 근데 은행 직원이 굉장히 당황하면서 나를 쳐다보면서 혹시 업계 관계자세요? 라고 물어본 거야.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요것대로 그대로 컴퓨터에 계산해 주시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거 계산 복잡하고 어려워서 컴퓨터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치? 나는 그냥 눈앞에 로그표가 없으니까 계산을 못한 것 뿐인데 그 순간 그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진 거야. 신한은행이었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 후로 주거래 그 거래처를 하나 순서대로 국민은행으로 바꿨지. 네, 지금 생각하면 의견을 주시긴 했어.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한은행 안마하긴 했는데. 그치. 아니 앞에 계신 분이 계산을 못한 거라 신한은행의 신뢰도는 상관이 없잖아. 그치. 근데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고등학교 안 나오셨어요?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거지. 아, 앞에 계신 분들은 상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상고 교육과정은 모르지만은 로그 안 배우셨을 수도 있다. 나 때는 로그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몇 학년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 로그 정도는 계산하자. 2학년이요. 그치, 복리자는 계산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나? 이건 일상생활인데.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가.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막 뒤로 가면 무슨 선생님 상용요구 같은 거 계산해 주세요. 니들이 계산해. 아, 그것도 나와. 지구과학에서 우리 그 암석의 나이 계산하는 법 나오잖아. 그치? 이 암석은 몇 억년 된 겁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제 그 반감기도 나오고 핵폭탄 얘기도 나오고 이러면서 당연히 로그 계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수마다 틀릴 수는 있어도 본질적으로 로그 자체의 그 수학 공식의 그 구조가 어떻게 표현된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되게 곤란하다는 얘기야. 지금 나한테 로그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가 해 이러지 난 안 합니다. 왜 계산할 줄 모르거든. 까먹었어. 그치?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 뭐지 막 자기소개 영어로 해주세요. 그럼 내가 네가 해 그러지 내가 영어를 쓸 것 같아? 나는 영문학과 졸업했어. 아, 그 영문학과랑 미학과 두 개 복수전거든. 그러면은 어쨌든 못하죠. 만약 니네들이 선생님이 그 삼각함수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놈한테 물어봐 이럽니다. 왜냐면 나는 삼각함수를 설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 이해할 수는 있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135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엔트로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뭐라고?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얘기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130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가역 변화, 비가역 변화라고 나왔지. 가역은 어떤 물체가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기도 해. 그럼 봐봐. 시계체가 똑딱똑딱 자연 상태에서는 결국은 정지합니다. 그럼 얘들아, 똑딱거리는 움직임이 질서일까? 정지하는 게 질서일까? 똑똑거리는 거. 그치, 똑딱거리는 게 질서야. 정지했으면 무질서가 됩니다. 한국어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선생님 정지한 게 질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요거는 사실 우리는 이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것을 수학이란 언어로만 표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본 것 뿐인 거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아이가 있으면은 얘를 가만히 놔두면 결국은 어떻게 변하게 되겠는가인 거죠. 가만히 놔뒀을 때 변하는 쪽이 무질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 엔트로피의 증가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다고? 확산을 배웠고요. 증발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브라운 운동은 여기에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한데 얘도 끊임없이 분자는 움직인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이 엔트로피 증가율에서 일단 확산이 가장 우리한테 확실히 와닿는 얘기일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뜨거운 온도에서 어느 쪽으로? 그렇지, 덜 뜨거운 온도로 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우주 전역으로 열 에너지가 그냥 퍼져나가. 근데 마이너스 270도 C인데 티 안 나죠. 우주 입장에서 보면. (131페이지에) 보니까 엔트로피의 변화량이라는 수식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우지스가 얘기한 건데 지금 엔트로피의 증가량은 온도분의 열량이다 라고 나와 있네. 다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되는 열량이 크면 클수록 크게 증가할 거고요. 아니
얘가 원래 온도가 높을수록 그 양이 적어진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가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풀라는 얘기는 안 나와. 이거 풀어봤자 의미 없지요. 그치? 4친연산밖에 안 될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식의 의미를 하나 그냥 씹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수식이? 지금 보면 131페이지에 엔트로피 수식 나와 있죠. 131페이지. 또 우리가 열량을 표시할 때 플러스 열량이야. 그럼 지금 뭘 얘기한 거야? 나는 열을 얻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지? 마이너스 열량이야. 열을 빼앗겼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지 않을 거잖아. 예로 표시할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문자들을 보고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지요. 또 T1과 T2가 있는데 T2가 온도가 더 작아. 엔트로피가 증가하려면 비갈 현상이라면 이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죠. 우리는 131페이지에 있는 그 아래쪽에 열의 이동과 엔트로피의 변화를 보면서 모두 알아야 되는 거야. 열 평형 현상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줘야 합니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은 결국은 제 영법칙 열 평형에 의해서 만약 온도가 똑같아지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선생님 진공도 자연 상태예요. 근데 진공에서 여기 아까 책에 보면은 진자 운동 안 멈춘다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자의 운동은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거든. 뭐 우주 밖으로 가져나서 하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이론상은 영원히 안 멈춰. 우주 밖은 자연이 아니에요. 잠깐 보자. 우주 밖으로 가면 일단 열을 뺏기고 열 에너지를 뺏길 거고 그 다음에 그치 박치기 하는 건 없으니까 그치 영원히 진동하긴 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주 중력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게 아니니까. 그리고 참고로 진자 운동은 왜 진동하는 걸까? 중력에 의해서. 우주에서는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밀면은 뭐 저기 맞아. 그때 충전하잖아요. 봐봐. 부속고 그래가지고 부속 엄청나게 어려운 거 할까? 아까 물리2에서 했던 건데 와우. 여기 있는 학생들은 뛰어나기 때문에 따라간다고. 주비 붙겠잖아요. 그쪽 한 바퀴 도는 거. 시계추가 똑딱 이렇게 움직이잖아.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알았어, 여기 알았어. 있어. 이해가지? 그럼 봐봐. 지금 이 아이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 이쪽 방향을 이렇게 지금 속도야. 그치? 예를 들어서 얘가 5m/s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관성력에 의해서 원래는 얘가 이쪽으로 5m/s로 움직여줘야 될 거야. 근데 그러지 않고 얘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면은 10m/s로 움직이게 된 거야. 이해가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얘가 이렇게 실에 매달려 있었을 거잖아. 이렇게 실에 매달려 있는데 지금 얘가 쭉 내려가다가 얘는 지금 정지했어.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 누구니? 중력입니다. 유일하게 작용하는 힘 중력이야. 계속 중력이 이렇게 화살표 길이 똑같아야 돼. 똑같이 이렇게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얘는 여기서 순간 중력밖에 작용을 안 해. 근데 여기서는 순간 누가 작용해? 장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치? 실이 잡아당겨. 얘가 자유낙하가 안 되죠. 아니 실이 잡아당기면은 얘가 받은 힘의 합력이 이쪽 방향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관성으로 갈 수 없는 이유가 이쪽으로 힘을 받았기 때문에 꺾인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갔으니까 속도도 더 빨라진 거야. 그래서 지금 요 운동이 된 거야. 근데 여기로 온 순간 얘는 다시 뭘 받아? 장력을 받습니다. 더 세.
그렇지. 왜 속도가 더 빨라졌기 때문에 장력 더 세게 갑니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이쪽으로 또 힘을 받았지. 얘는 지금 이쪽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힘을 받았어. 더 센 힘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니? 이만큼 꺾인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당연히 이쪽으로 10m/s로 관성에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순간에 15m/s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왜? 원래 이렇게 가줘야 되는 애가 이만큼의 힘을 받았으니까. 근데 F는 mA지만 내가 지금 그린 애들은 속도고요. 노란색은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벡터들은 비율로 계산해줘야 돼. 힘이 1대2로 작용했다? 그러면은 속도의 움직임도 1대2로 가속도, 변화율이 1대2로 작용하게 된다. 이거를 계산해주는 게 우리 트레이너입니다. 이해가니? 벡터는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장력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 장력의 크기는 중력하고 똑같아야 돼. 크기가 이 순간에. 그래야 Y축에서 정지되는 순간이 나오지. 아무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그래서 방금 얘기한 진자의 운동은 기본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중력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진자로 움직일 수는 없어. 우주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박아요. 즉 이렇게 밀면은 줄에 따라서 가긴 하겠는데 내가 민 방향의 힘인 거지 중력 방향은 아니거든. 생각 좀 해보자. 어떻게 아무튼 되는지. 다시 되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뭐 그치. 기본적으로 얘는 중력이 없어. 중력이 없으니까 실의 방향으로 밀린 게 끝이겠지. 처음에 내가 얘를 어디서 미냐에 따라 틀려질 것 같긴 해. 여기 있으면 그냥 멈춰 있을 건데 내가 처음에 어느 쪽으로 밀었느냐 그게 관건이지. 자, 그래서 이거 지우고요. 얘는 별거 아니었어. 여기 이런 표현들을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필기하겠으면 필기하십시오. 지우고 또 설명할게요. 딱히 어려운 건 없어. 계산하시오가 안 나오니까. 그치? 뭐지 서우야 그 인생의 고뇌에 찬 그 포즈는 뭔가 이렇게 미술 선생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은 포즈인 건데 고뇌하는 학생 제목. 지워도 돼?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도록 하자. 선생님이 라면을 끓이는데 지금 물이 얼마 될까? 900g이고요. 라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라면이 100g이야. 그리고 여기서 뭐였을까?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는데 우리가 좀 진실을 얘기한다면은 내가 처음에 1000kcal를 또는 1000줄의 에너지를 공급했어. 근데 세상에서 그 열 손실이 제일 큰 게 물 끓이는 거라 그러더라고.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뭘 갖다 놓고 그러면은 10,000줄을 갖다 놓으면은 실제 계산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거야. 이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9,000줄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냄비로 얼마가 들어가냐면은 1,000줄이 들어가게 돼. 그러면은 이 물을 익히는데, 그치? 물을 익히고 라면을 익히잖아. 근데 이 1,000줄의 아이들 중에서 물을 익히는데 900줄이 들어가고 라면을 익히는데 100줄이 들어갔어. 이해갔니? 왜 물랑 라면 동시에 익혀요? 물 끓인 다음에 넣은 거 아닌가?
물 끓는 다음에 넣었어.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 끓이는 순간에 뭐 그냥 넘어가자 이 자식. 자, 어쨌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선생님은 라면 면발밖에 안 먹는단 말이지. 그치? 이 화학 첨가물이 엄청난 이 국물을 마시지 않. 아 그래 거짓말이야 얘들아. 난 국물까지 다 마셔. 어쨌든 나는 그래 규민이는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서 라면 면발만 먹는다. 그러면은 이 열기간에서의 목표는 뭐가 되는 거야? 목표는 라면 면발을 익히는 데 있는 거겠지. 얼마가 들어왔어? 100줄이 쓰였어. 그렇겠지? 그러면은 공급된 열량은 공급된 열 에너지, 공급된 열량 다 같습니다. 공급된 열량분에 내가 원하는 그걸 목표 열량이라고 해야 될까? 라면 면발이 있으니까 여기 한 1이라고 나왔네. 한 1입니다. 공급된 열량은 얼마야? 열 만 효율이 줄이죠. 1%예요. 어? 열 효율이 그럼 1%예요. 어. 그런데 라면 면발만 먹었어? 100줄입니다. 자, 곱하기 얼마 해야 돼? 100분율은 100을 계산해줘야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1%입니다. 또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 만줄분에 100줄이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열 효율이죠. 얘를 열 효율이라는 뜻입니다. 열 효율은 얼마가 되는 거야? 0.0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얘는 내가 그냥 공기 중으로 90% 빠져나간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열 효율이 극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나는 국물까지 다 마셔. 그럼 열 효율 얼마인 거야? 10%인 거지요. 이해가니? 응. 선생님 고등학교 때 우리 집 보일러 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보일러의 열 효율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 되게 잘 만든 보일러도. 보일러가 물을 뜨겁게 데워가지고 이렇게 방바닥 밑으로 막 이렇게 다 보내는 거잖아. 열 효율이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그냥 다 베란다 뭐 어딘가로 날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막 2번 쓰는 귀뚜라미 보일러 이런 게 나오면서 갑자기 열 효율이 40%로 올라가더니 요즘에는 열 효율이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거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는 정말 기술의 발달인 거고 초창기 보일러만 하더라도 열 효율이 10% 나오는 게 없었대. 우리는 얘네들을 보통 수식으로 쓴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이런 거겠지. 공급된 열량이야. 그러면은 얘가 제일 높다? 하이가 되는 거지. 분의 워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공급된 열량이 하이면은 나간 열량은 얼마야? 로우가 되겠지. 그러니까 하이에서 로우를 빼도 돼. 이런 식으로. 아니 얘가 누구인 거야? 그러면은 워크인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또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100만 가지가 있겠죠. 또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쓸 수도 있고 그냥 열 효율 바로 이렇게 비율로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그러면 또 지우고 뭐 여기 특별한 얘기들은 없었어. 그러면 옛날 옛적에 이런 거지. 어떻게 하면 열 효율을 높일 것인가. 우리는 얘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얘기해? 고효율이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야. 특히 산업시대로 딱 들어가게 되면서 열 효율을 높이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져.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이론들을 연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누가 나와 있냐? 카르노 기관부터 나왔구나. 우리 카르노 아저씨가
자기가 개발한 생각한 이론을 얘기한 거야. 여기 P, V 그래프가 있으면은 133페이지가 됩니다. P가 압력이고 V가 부피예요. 어떤 거냐면은 P, V에 이제 이렇게인데 어떤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원래 여기 이 A 상태에 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압 1기압에서 얘는 그냥 처음에 원적 부피를 가지고 있었는데 얘를 갖다가 내가 밀어버린 거야. 우리식으로 되면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을 한번 밀어줬어. 그럼 얘가 알아서 돌아가줘야지 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피스톤이 있는데 내가 처음에 내가 한번 이렇게 내 맘대로 밀어줬어요. 힘을 가해가지고 아니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압축시켜준 거야. 그러면은 얘를 압축을 시켜주고 나면은 지금 여기로 간 게 아니라 미안. 본인이 힘을 가해서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올려보낸 겁니다. 온도는 똑같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여기 이런 피스톤이 있단 말이지. 여기 피스톤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갖다가 여기서 이쪽으로 밀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얘가 압축되죠. 이렇게 압축시키면은 여기에 있는 공기 분자들이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박치기 하면서 1기압을 유지했는데 여기 있으면은 2번 박치기 할 것 같지 않니? 그렇겠지. 똑같은 에너지를 가질 때는 얘네들이 2번 박치기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도도 올라갑니다. 네, 그림이 약간 각도가 내가 매년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 미술학원을 다닐게 해놓고 여전히 안 다니고 있는 자 V0 여기가 P0인데 내가 얘를 밀어준 거야. 밀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올린 겁니다. 그 그림이 나와 있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수조에서 그 부피가 2분의 1배가 된다면 압력이 2배가 돼요. 그럼 온도는 몇 배가 돼요? 온도가 일정할 때. 네? 근데 온도 바뀌었잖아요. 이게 똑같아지 진짜. 뭐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단열 과정인 거죠. 그치 단열이지. 외부에서 열을 공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밀었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온도도 올라간 겁니다. 근데 얘가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 그 1기압을 유지하고 싶을 거잖아. 자연 상태에서는 얘는 다시 팽창돼. 아니 여기까지 온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탄성력을 생각하면은 좀 더 밀려나갈 수도 있어. 그렇겠지. 여기가 기준인데 용수철도 왔다 갔다 할 거잖아. 이 피스톤도 지가 알아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한 번만 내가 밀어주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 번만 내가 힘줘서 이렇게 밀어줬는데 얘를 밖에서 일을 해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압력이 높아지니까 쫙 여기까지 밀려나는 거지요. 여기까지 밀려난 다음에 일을 한 거야. 지금 쭉 가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너무 밀려났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얘가 줄어드는데 대체적으로는 이쪽으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조금 더 밀려나가. 확 밀려나간 다음에 조금 더 밀려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되돌아오는 과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조금 더 밀려나는 거 왜 그런 거? 이건 표현하기 약간 애매한 건데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할 때잖아. 그치? 여기까지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밀려날 만큼은 밀려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열 에너지도 빼앗기는 과정인 거야. 내부 에너지도 손실되는 과정이야. 비유를 하자면은 이런 거지.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밥을 굶었어.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분해될까? 지방이 분해가 됩니다. 근데 내 몸의 지방이 내가 100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30, 40이 빠르게 분해되잖아? 그럼 나는 나머지 60을 분해하고 싶을 거잖아.
30, 40이 빠르게 분해되고 나면은 지방이 이렇게 빨리 소모가 된다고 내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면 단백질을 분해시키기 시작해.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손실되는 이 에너지가 분단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카르노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상기체야. 이론적으로 움직이는 이 기체들이 채워지는 실린더의 피스톤에다가 내가 밀어줬어. 그러면은 D에서 A로 가게 되는 거죠. 단열 압축을 시켰어. 그러면 온도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열기관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랬으니까 얘는 A부터 시작한 거네. A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등온 팽창이라고 나와 있죠. 맞니? 네. 등온이야. 온도가 일정할 때 얘가 팽창됐어. 라고 얘기한다면은 팽창되면서 압력이 줄어든 건데 이때 그럼 A에서 B까지 내가 잡아 당겨줬다는 얘기야. 그렇겠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내가 잡아 당겨줬더니 온도는 일정한데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서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B에서 C까지 가게 돼. 이 경우에는 내가 B까지 잡아 당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넘어갈 때는 단열 팽창 과정이라고 나와 있지. 단열 과정이야. 그럼 세 개가 다 변해야 하는 경우지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나는 A에서 B까지만 잡아 당겼는데 그 다음에 지가 알아서 관성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더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까지 갔어. 팽창할 만큼 팽창했어.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수축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C에서 D로 가게 됩니다. 등온, 압력이 일정할 때 압축이 나오게 되겠죠. 맞니? 그 다음에 D에서 A로 올라가. 그럼 이 경우에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노력입니다. 단열 압축입니다. 이렇게 한 번 잡아당기면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그치? 이거 생각하면 돼. 얘는 피스톤인데 용수철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용수철을 잡아당기면은 에너지 손실 없으면 얘 평생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잖아. 그러니까 계속 카르노 기관도 이거 그렇지.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 얘기를 한 거야. 내가 한 번만 일을 해주면 되는데 A에서 B를 일을 해줄 수도 있고 B에서 C로 일을 해줄 수도 있어. C에서 B로 압축을 시키는 일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과정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분명히 내가 일을 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시스템이 돌아가네 라고 카르노 아저씨가 이론상 얘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해줄 수 있는 과정이 A에서 B 과정이나 다 가능하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 이러죠. 그렇지.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아, 그렇지. 그럼 에너지 손실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로 해볼게요 라고. 근데 기본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우리 카르노 아저씨가 주장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래프트 이 과정대로 된다면은 그냥 무한 동력. 그렇지. 무한 동력이 되는 거지. 이런 거야. 요 산업화 시대에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 말이지. 그런 많은 귀족들은 자기의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을 거야.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 시골이면 뭐 산업 박람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 기술 박람회 이런 데 나가가지고 자기가 연구한 이 과학 기술을 시전합니다. 보세요 이러면은 완벽하게 열 손실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이론을 완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만 투자를 해주시면 제가 연구 자금을 조금만 투자해주면 내가 이거 완벽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지. 연구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 영원히 작동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연구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꾼이네. 그치. 그 연구기관을 개발하기 위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얘는 2종 연구기관이네. 1종 연구기관이 어디 있을까? 저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와도 될 것 같아. 117쪽? 117쪽에 가면은 제1종 연구기관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이런 선풍기가 있어. 나는 선풍기를 만들려고 해. 정각하게서 영원히 빙글빙글 부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애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구슬을 놔두는 거야. 무거운 구슬을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지. 얘 하나는 이쯤에 있겠다. 그러면은 얘가 있는데 딱 한 번만 내가 밀어주면 돼. 처음에 한 번은 딱 한 번만 내가 힘을 줘서 얘를 밀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굴러 떨어질 거잖아. 맞지? 빙글빙글 돌면 여기 있는 애도 이쪽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영원히 회전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되시는 거 보이죠? 되게 오래 가고 있는 거 보이죠? 내가 딱 한 번만 밀었는데 얘가 지금 그 박람회를 하고 있는 막 2시간, 3시간, 10시간 동안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돌고 있는 거 지금 보이시죠?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이거 공장에서 돌리려면은 엄청나게 큰 애로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사이즈를 크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투자 자금만 주시면은, 연구 자금만 주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본질적으로 얘는 안 돼. 무엇 때문에? 마찰력 때문에. 그치? 마찰력 때문에 에너지 손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마찰력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되게 커. 그러면은 열역학 그 열 에너지 보존 법칙, 마찰력에 의한 열 손실을 계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얘는 열역학 제 1법칙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얘를 제1종 연구기관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런 거 생각해봐. 이 대항해 시대에 여기 이렇게 배가 있단 말이야. 배가 있으면 또 엄청난 동력이 필요해. 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닷물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지금 이 바닷물의 온도가 20도씨인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기관이 20도씨에서 열 에너지를 빼앗고 얘 얼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얼음까지는 아니지만 찬물로 만들어서 버릴게요. 그럼 이 20도씨에 해당하는 이 열 에너지 배가 갈 수 있는 동력으로 쓸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 바닷물이 20도씨면 공기 온도는 30도씨야. 그치? 뜨겁잖아 지금. 그러면 20도씨인 바닷물이 왜 30도씨가 되는데? 그럴 리가 없지. 30도에서 20도로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지. 바닷물이 0도씨가 되려고 하면 더 엄청난 게 필요해. 그러니까 얘는 전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 그래? 제2종 연구기준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기록을 보면은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서 요거 할 때 있잖아. 몇 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 보이죠? 와! 막 그랬는데 밑에서 사람이 계속 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사기를 쳐서 왕이 크게 한번 사기를 당한 다음에 법을 만들어버려. 연구기관을 연구할 수 없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가 없다. 이런 사기꾼들이라고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저게 그 해수의 온도를,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치, 열을 뽑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게 못 뽑아요. 왜 못 뽑냐 하면은 이 열을 뽑기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저런 하나 갖다 박아두면 되잖아요. 뭘 박아? 저열원. 저열원. 그치. 차가운 거를 유지시키는 게 더. 지금 공기 중이 30도야. 저열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일단 가는 동에 공기 중으로 다, 그러니까 공기의 에너지 다 뽑아서 얘 점점 따뜻해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얘들아, 니네들 냉장고 뜨거운 음식을 차갑게 식혀주잖아. 오히려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아, 그럼 해수에서 에너지를, 그치. 에너지를 빼서 얘를 얼음으로 해서 버려. 그러면은 냉장고 필요한 거거든. 에너지를 뽑는 과정 자체가 뽑는 과정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얘는 아니야. 오히려 이제 얘가 질서가 되고 얘가 무질서인 거지.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 온도가 맞춰줘야 될 거잖아. 아, 약간 그래서, 그러면 확산된 향수가 다시 모이는, 그치. 모이려고 하면은 얘는 제2종 연구기관이야.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네 라는 얘기죠. 이런 거 만들면 특허법 위반입니다.
원래 특허를 여러분들이 딱 넣으려고 보면은 특허에 1조 1항에 바로 들어가 있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규정된 것은 특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시로 연구기관 같은 것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기관을 개발을 했어. 이게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특허는 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연구기관을 개발을 딱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물건을 팔아.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사기꾼. 질문은 되게 그러니까 최대한 열 효율이 높은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연구기관이 왜 불가능한가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맞죠. 그치 마찰력에 의한 열 손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연 상태에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못 쓰는 에너지로 증가하게 되는 걸 거니까 라는 얘기가 134페이지입니다. 134페이지에 보면은 카르노 기간의 엔트로피 변화라고 나와 있지요. 아니? 자, 그러니까 A에서 B 가정, C에서 D 가정에 대한 열의 출입과 엔트로피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나와 있어.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열 효율을 위에 있는 수식을 보고 아래에 있는 수식을 보면 이렇게 변함으로, 그치? 절대 온도가 0켈빈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열 효율이 100%는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수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 여기 이 전체에서 여러분들이 뭐 밑에 있는 열 효율은 당연히 퍼센테이지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엔트로피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식입니다. 뭐가요? 134페이지 효율. 3번 카르노 기간의 엔트로피 변화와 4번에 카르노 기간의 열 효율이 나와 있지요. 네? 자, 얘를 좀 더 꼼꼼하게 읽고 스스로 해석해 보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언어를 읽을 줄 모르면은 그 다음엔 답이 없어. 맞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 못하는 건 없어. 읽으십시오. 읽고 이 언어를 해석하십시오. 읽고 이 언어를 해석하십시오. 자, 얘들아, 기쁜 소식이야. 오늘의 수업 내용은 쉬웠습니다. 네. 쉽지 않았나? 네. 지난 시간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쉽지 않았나? 좀 맞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슬픈 소식이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수업은 144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아, 어디부터요? 이제까지는 140페이지만 풀어와 라는 얘기였었잖아. 기본만. 근데 얘는 뭐 없으니까 적용까지 다 풀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선생님 저는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읽어보면 되겠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들어온 거예요? 나쁜 거야. 적용 문제까지 그럼 144페이지까지가 숙제야. 그러니까 140, 141, 142, 143 140부터 144. 어떤 거? 126은 어디냐? 126은 그러네. 풀 수 있겠네. 나는. 이상하다. 왜 내 기억에 여기가 문제가 어려운 게 있다고 생각했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럼 다음 주에 싹 다 숙제로 한번 시켜볼까? 이거는 다음 주 숙제로 나갈 겁니다. 네. 144까지만 풀어보면 학교에서 전환기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서 어떤 거? 학교에서 전환기 프로그램 말고 다른 거 다 딱히 할 게 없어가지고 니네 기말고사가 다가오고 있지 않니? 저희요. 제 기말고사 봤잖아요. 상황이잖아요. 지났어요. 그 참 학교마다 끝났겠구나. 그렇지. 끝났니? 아니 아직 시험을 보는 3학년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직 시험은 아직 시험을 보는 녀석이 누가 있냐면은 오늘의 대표적인 놈 누구냐? 빠진 놈 오늘 몇 명 나는 거 같긴 한데 은우는 내신 기간이라던데. 그래서 뭐 미리미리 해도 될 것 같기는 해. 그치? 이상하다. 하이탑에 계산 문제가 몇 개 있다고 기억을 했는데 내가 순간 착각했나. 다음 시간에 연력학을 한번 쭉 정리를 해준 다음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또 워밍업을 할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성 이론도 개념풀로 한번 공부하지 않았으면은 뒤에 있는 숙제 풀어기가 많이 어려울 겁니다. 이 연력학 부분하고 상대성 이론은 한 번에 하이탑으로 넘어가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그 정도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근데 벌써 수업 끝났어요. 아니 아직 5분 남았어. 따고 나는 책을 덮어도 여러분들은 덮지 말고 빨리 공부한다.